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횡포에 나토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안 내면 절대 돕지 않겠다 라며 동맹국들을 겁박하던 트럼프. 미국 방산업체들마저 유럽에 웃돈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누구도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72시간 뒤 미국의 모든 확신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굽힐 줄 알았던 나토 12개국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부터 유럽의 방패는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 펜타곤 전산망에 전례 없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붉은 글씨로 재고 없음. 그 옆에 납기 48개월 지연. 세계 최강대국 미합 중국의 무기고가 텅 비었다는 뜻이었죠. 도대체 어쩌다가 미국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안 내면 돕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발트 3국이 울부짖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하루에 12번씩 연락을 넣었죠. 하지만 우리가 보낼 게 없었습니다. 창고에도 없고, 공장에도 없고, 설계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무기들 뿐이었어요. 저는 윌리엄 카터, 미 국방부 전략기획실 수석 분석관입니다. 22년을 이 건물에서 보냈어요. 걸프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죠.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속이 텅 빈 허수아비였다는 거요. 전략상황실 스크린 12개가 전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담당관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니요. 러시아가 동유럽 국경에 30만 병력을 집결시킨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에이브람스 전차 재고 현황.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용 물량 0. 생산 대기 물량 84대. 예상 출고일 2030년. 4년 뒤라는 뜻이었죠. 그때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폴란드 국방장관 코알스키였어요. 카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기갑사단이 국경 50km 앞까지 왔습니다. 전차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나토 회의에서 항상 당당하게 발언하던 그 코알스키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전차 한 대 보낼 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장관님, 현재 본국에서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요? 4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카터, 우리가 4년을 버틸 것 같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정책을 제안했죠. 미국의 힘을 숫자로 증명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미국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분석관님, 위치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군사위원장이죠. 워싱턴에서 그 이름 석자면 국방부 장관도 고개를 숙입니다. 방산 로비의 정점에 선 사람이에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의원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할 테니까요. 의원 집무실은 어두웠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미치 의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74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카터, 자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나? 예. 의원님, 전 세계에서 지원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산 능력이, 그건 알아. 미치 의원이 손을 들어 제 발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 미국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나? 한국이야. 폴란드가 한국에 전차를 주문했어. 루마니아도, 노르웨이도. 우리 동맹국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K2 전차 120대 폴란드 수출 계약, K9 자주포
200문 호주 수출 협상 중. FA50 경전투기 폴란드 추가 도입 확정.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 TV나 만들던 나라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미치 의원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불쾌했어요. 한국이요? 고작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다니. 우리가 한국전쟁 때 피 흘려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겠다고요? 의원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보고서를 써. 한국산 무기가 나토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시 상황에서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크다는 것도 넣고 안보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해.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기술을 베껴서 싸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파헤치면 결함이 쏟아져 나올 게 분명했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동양인이었어요. 명찰에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카터 분석관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정부에서 협력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소령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지 않았어요. 바쁩니다. 비서에게 맡기고 가시죠. 분석관님,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도움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국을 도와주겠다고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도와준 거지. 언제 당신들이 우리를 도왔습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책상 구석에 던져 놓았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지. 한국이 뭔데?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결함 사례를 찾아야 했어요. 10년 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K1 전차 변속기 이상, K9 자주포 포신 균열 의혹,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정리했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나라 무기든 초기 모델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만 씌우면 되는 거였어요. 새벽 2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의존의 치명적 위험성.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털어냈죠.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우리 방산업체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한국 따위가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펜타곤의 불빛, 백악관의 불빛, 의회의 불빛. 이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그 불빛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상 구석에 던져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소령이 두고 간 협력 제안서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리치 의원의 보고서부터 끝내야 했으니까요. 세계 최강대국이 고작 재고 없음이라는 붉은 글씨 앞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치욕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 나라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쓰는 그 보고서가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제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요. 보고서 마무리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10년치 자료를 뒤져서 한국 무기의 결함 사례를 모조리 끌어모았어요. 사소한 것까지 전부요. 변속기 소음, 포탑 회전 속도 지연, 야간 조준경 오차. 어느 나라 무기에나 있는 초기 문제들이었지만 나열해 놓으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미치 의원도 만족하겠지. 그런데 보고서를 출력하려는 순간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위성으로 전 세계를 감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를 급히 부르다니. 저는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석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 6개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담당관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미국 항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버지니아, 노퍽 항. 미 해군의 심장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선박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 항구 같았습니다. 다음은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최대 항구라는 곳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화물선 두어 척이 정박해 있었지만 하역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열감지 센서를 켜봐도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산항이었어요. 화면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들이 개미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확대하니 그게 전부 전차였어요. K2 전차들이 줄지어 선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12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화물선 5척이 부두에 대기 중이었죠. 열감지 센서 켜드릴까요? 담당관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항구 전체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창원공단입니다. 공장 지대 전체가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이라는 뜻이죠. 새벽 3시인데도 공장마다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과 독일이 멈춰버린 사이에 한국은 혼자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세계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있는 심장처럼요. 저게 전부 진짜입니까? 위성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분석관님. 아니, 저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저 정도 물량을 저 속도로 찍어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리 없잖아요. 저건 가짜일 겁니다. 풍선으로 만든 디코이거나 불량품을 마구 찍어내는 덤핑이에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기계를 혹사시키는 거라고요. 담당관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제 판단이라는 얼굴이었죠. 저는 분석실을 나와 곧장 미치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이 물량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정상적인 생산이 아닙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치 의원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카터. 그걸 보고서에 넣어. 한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품질 검증이 안 된 무기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써.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위성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붉게 타오르는 창원공단,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산항. 저게 정말 가짜일까요? 저게 정말 불량품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소령을 호출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위성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박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고철을 얼마나 헐값에 넘기는 겁니까? 박소령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선적 화물 운송장 원본입니다. 모든 선박의 출항 기록과 화물 명세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날짜, 선박명, 화물 내역, 수량,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서류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령.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박소령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실시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부산항 현장이 고스란히 보였죠. 화면 속에서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경사로를 올라 선박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줄지어 들어가는 전차들 뒤로 또 다른 전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적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런데도 항구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저렇게 일합니까? 저희는 토론할 시간에 용접을 합니다. 분석관님.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그게 더 거슬렸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조작이라고 우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전차들은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건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CG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차였습니다. 수십 대가, 아니 수백 대가 실시간으로 배에 실리고 있었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물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소령. 물량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 속도로 만든 게 멀쩡할 리 없어요. 급하게 찍어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장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이 드러날 겁니다. 박소령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당당했어요. 뭔가 뒤통수를 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제가 쓴 보고서가 거짓말이 되니까요. 좋습니다.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당신네 물건이 실제로 어떤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저는 당장 항공편을 예약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소령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거기서 결함이 하나라도 나오면 당신네 나라는 끝입니다. 내가 확실히 매장시켜 주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분석관님. 박소령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두고 간 건 아니고 제가 찍어둔 CCTV 캡처 화면이었어요. 부산항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전차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꺼지지 않는 공장 불빛. 저는 화면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저 5만 톤급 선박은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안에 실린 전차들도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폴란드행 비행기는 이틀 뒤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보고서 제출을 미루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결함을 찾아내면 보고서에 추가할 작정이었죠.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저 속도로 만든 물건이 완벽할 리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전차들이 배에 오르고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겠죠? 잠들지 않는 나라, 멈추지 않는 심장.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분명히 두려웠어요. 폴란드 르제슈프 공항에 내리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0점 나온 차량에 올랐습니다. 최전방 기지까지 2시간 거리라고 했죠. 차창 밖으로 폴란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평원, 듬성듬성 서 있는 농가, 군데군데 보이는 군용 차량. 러시아 국경이 불과 100km 앞이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을까요? 기지 정문에 도착하니 폴란드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알스키 장군의 부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카터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장군님께서 본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지 안 풍경이 이상했어요. 왼쪽으로는 미군 구역이 보였습니다.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장비도 몇 대 안 보였고 막사 주변이 한산했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달랐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죠. 본부 건물에 들어서니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군인들, 민간인들, 통역관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장성 3명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상석에 앉은 건 군인이 아니었어요.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저는 안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지원팀장 이민영 박사입니다. 오늘 긴급 기술 협의가 있어서요. 기술지원팀장이라고요? 민간 기업 직원이 폴란드 장성들 사이에서 상석에 앉아 있다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군 장성이 와도 저 자리는 쉽게 내주지 않을 텐데요. 코알스키 장군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죠. 카터 분석관,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장군님, 바로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 장비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코알스키 장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정비구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나와 장비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미군 구역 쪽은 확실히 활기가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몇 대가 덮개를 쓴 채 세워져 있었고 정비병 두어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반면 한국 장비 구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K2 전차 수십 대가 가지런히 정렬해 있었고 정비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코알스키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미군 장비는 왜 저렇게 방치돼 있습니까?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요. 분석관. 에이브람스 변속기 부품을 요청한 게 6개월 전입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전차 12대가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6개월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전차인데 우리가 부품을 못 대고 있는 거였죠. 한국 장비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코알스키 장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난달 K2 한 대에서 유아포스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에 연락했더니 이틀 만에 교체 부품이 도착했어요. 엔지니어까지 딸려서요. 사흘 만에 완전 복구됐습니다. 이틀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항공화물로 이틀.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어요. 우리는 부품 하나 보내는 데 의회 승인만 3개월이 걸리는데요. 정비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K9 자주포 8문이 정렬해 있었어요. 저는 곧장 가장 가까운 자주포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할 차례였죠. 엔진룸을 열어주십시오. 정비병이 해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웠어요. 22년 동안 수백 대의 장비를 검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엔진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었습니다. 손으로 이곳저곳을 훑었어요. 유압 라인, 연료 호스, 냉각수 파이프, 기름때가 묻어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급하게 조립한 장비라면 반드시 어딘가에 누유 흔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갑에 묻어나온 건 기름때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마감된 도장 가루뿐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비벼봤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어요. 다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볼트 체결 상태, 배선 정리, 용접 부위. 전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교과서보다 나았습니다. 우리 미국 공장에서 이 정도로 꼼꼼하게 마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엔진룸에서 나와 다른 자주포로 갔습니다. 똑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속도로 찍어낸 물건이 왜 이렇게 완벽한 겁니까? 저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석관님,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아까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민영 박사.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예리했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품질 검사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함을 못 찾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민영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죠. 저희 장비가 궁금하시면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그 말투가 박진수 소령과 똑같았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는 코알스키 장군에게 돌아섰습니다. 장군님, 잠깐 따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납고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코알스키 장군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카터 분석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국경에 30만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언제 물건을 보내줄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사는 서류에만 있습니다. 분석관, 카탈로그에만 있어요. 하지만 한국사는 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굴러가고 지금 당장 쏠 수 있어요. 서류와 실물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속하고 지키고 있었고요. 경납고를 나와 야외 정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군 정비병 몇 명이 한국제 탄약 상자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정비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아, 분석관님. 탄약 재고 확인 중입니다. 리제 탄약은 어디 있습니까? 정비병이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상병이 대신 대답했어요. 리제는 거의 안 씁니다. 분석관님. 왜요? 한국산이 더 좋아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군 정비병이 한국 탄약이 더 좋다고요? 무슨 소립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상병이 탄약 상자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제 155mm 포탄입니다. 오차 범위가 0.02% 이내예요. 리제는 0.05% 정도 되거든요. 숫자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차이요? 탄걸림이 없어요. 리제 쓸 때는 10발에 한 번꼴로 재장전 불량이 생겼거든요. 한국제는 1000발 쏴도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탄걸림이 없다고요? 그건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어요. 전투 중에 재장전 불량이 생기면 그 몇 초가 목숨을 좌우하니까요.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식 보고된 내용입니까? 공식 보고됐습니다. 분석관님. 작전참모부에 문의하시면 데이터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군 병사가 한국 물건이 더 낫다고 증언하는 상황.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병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찾으러 온 건 한국의 결함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한 건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녹슨 장비, 없는 부품, 지켜지지 않는 약속. 그게 우리였어요. 숙소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기지의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 장비구역에서는 여전히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는 소리였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비 상태가 좋은 건 인정합니다. 탄약 품질도 그렇고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내일 합동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천이 드러날 겁니다. 급조한 물건이 독일제나 프랑스제를 이길 리 없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치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 중. 내일 사격 훈련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 예정. 보내고 나서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창밖에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비우는 것처럼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영하 20도. 훈련하기엔 최악의 날씨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혹한이야말로 장비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급조한 물건은 추위에 약합니다. 오늘 한국 장비의 미천이 드러날 거예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나토 각국 장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관전석에는 별이 주렁주렁 달린 장군들이 망원경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동 사격이었습니다. 험지를 주행하면서 표적을 맞히는 훈련이죠. 전차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멈춰서 쏘는 건 누구나 해요. 달리면서 마치는 게 진짜 실력이죠. 독일 레오파드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전차의 명가답게 위용이 대단했어요. 65톤의 거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험지 구간에 들어서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포탑이 좌우로 출렁거렸습니다. 조준선이 흔들리는 게 망원경으로도 보였죠. 결국 레오파드는 멈춰 서서 조준해야 했어요. 정지 사격으로 전환합니다. 무전기에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저 정도 흔들림에서 명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기동 사격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K2 흑표였습니다. 레오파드보다 10톤이나 가벼운 55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가벼우면 더 흔들릴 텐데요.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K2가 출발했습니다. 험지 구간에 진입하자 저는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댔어요. 흔들림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체는 분명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바퀴가 바위를 넘고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선체가 출렁였죠. 그런데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아니 공중에 고정된 것처럼 안정돼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표적이 폭발했어요. 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K2는 멈추지 않았어요. 속도를 유지한 채 달리면서 두 번째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3초 만에 다시 발사. 또 명중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기동간 사격이었고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앉은 영국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암 내장형 유기압 편수장치라고 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에요. 차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포탑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니요.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도 실용화 못한 기술이에요. 그걸 한국이 양산하고 있다고요? 관전석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자국 전차가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종목은 자주포 사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가 먼저 나섰죠. 최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자랑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정비병이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센서가 얼었습니다. 예열이 필요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전자 장비가 먹통이 된 겁니다. 프랑스 장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붙잡았어요. 10분이 지나도 세자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적이 예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다음은 한국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했어요. 이 추위에 전자 장비가 버틸 리 없잖아요. 한국이 무슨 수로 영하 20도를 견디겠습니까? K9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단번에 걸렸어요. 화면이 켜지고 조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얼어붙은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영 박사가 관전석 뒤에서 대답했어요. 극한지용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가 협력해서 개발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영하 40도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K9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이 아니었어요. 세 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굉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죠. 저는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세 발이 거의 동시에 착탄했어요. 시간차가 1초도 안 됐습니다. TOT입니다. 동시 탄착이죠. 이민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발은 고각으로, 둘째 발은 중각으로, 셋째 발은 저각으로 쏩니다. 발사 시점을 조절해서 같은 시각에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이 첫 발을 보고 피하려 해도 이미 늦어요. 저는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세 발을 다른 각도로 쏴서 동시에 착탄시키다니요. 탄도 계산만 해도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텐데요. 외계인 기술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영 박사가 웃었어요. 아니요. 창원 공장에서 24시간 일한 엔지니어들의 기술입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K2는 기동 사격에서 레오파드를 2배 이상 앞질렀고 K군 세자르가 예열하는 동안 모든 사격을 끝냈습니다. 점수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죠. 관전석에서 장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미국 천막으로 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 천막으로 몰려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계약서였습니다. 나토 장군들이 줄을 서서 한국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일제는 예술품이었어요. 박물관에 모셔두면 어울릴 물건이었죠. 프랑스제는 온실 속 화초였습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작동하는 예민한 장비였어요. 하지만 한국제는 야수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달리고 멈추지 않고 명중시켰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작성한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한민국 의존의 치명적 위험성.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쓴 모든 문장이 틀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깡통이 아니었어요.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 구역에서는 또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훈련이 끝났는데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이었어요. 분석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가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향은 폴란드 국경이었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차 2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원 부대까지 합치면 5,000명 규모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였죠. 저는 곧바로 코알스키 장군에게 연락했습니다. 장군님,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카터. 지금 긴급 대책 회의 중이에요.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당장요. 저는 워싱턴에 연락했습니다. 국방부 조달실로 전화를 돌렸죠. 담당자가 받았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석관님, 지금 창고에 물량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생산 라인에서 빼서라도 보내야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로키드 측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웃돈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내에 납품이 가능하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웃돈 50%요? 동맹국이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국 방산업체가 바가지를 씌우겠다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도 압니다. 분석관님. 하지만 업체 측 입장이 완강해요. 긴급 물량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동맹이 위기에 처했는데 돈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썩었던 겁니까? 30분 뒤 코알스키 장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뭐래요? 즉시 선적하겠답니다. 자국군 물량을 빼서라도 보내겠대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자국군 물량을 빼서요? 조건이 뭡니까? 없습니다. 동맹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그것만 말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업체는 웃돈을 요구했어요. 한국은 자기들 몫을 떼어서 보내겠다고 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상통화 요청이었어요. 발신자는 마이클. 제 아들이었습니다. 동유럽 최전방에 배치된 26살 중위. 저는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마이클, 괜찮아? 무슨 일이야?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경이 전차 안이 아니었어요.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 있는 곳이
미군 장비가 아니었어요. 아빠, 나 지금 한국군 전차 위야. 무슨 소리야? 아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진흙탕이 보였어요. 그 안에 에이브람스 전차가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궤도가 헛돌고 있었죠. 완전히 기동불능 상태였어요. 미제가 퍼졌어. 아빠, 진흙에 빠졌는데 못 빠져나와. 엔진도 과열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다시 카메라를 돌렸어요. K2 전차가 보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미군들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식량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 형님들이 우릴 구해줬어. 우리 중대 전차 4대가 다 퍼졌는데 한국군이 와서 견인해줬어. 지금 한국 전차 뒤에 숨어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쪽팔려서 죽겠어. 미군이 한국군 뒤에 숨다니.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장비론 못 싸워. 제발 한국 거 보내줘. 아빠가 펜타곤에서 일하잖아. 뭐라도 해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화면 속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6살짜리 청년이 위압 중국 육군 장교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 러시아가 오고 있어. 근데 우리 전차는 안 움직여. 한국 형님들이 없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신호가 불안정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하나뿐인 아들이 죽을 뻔한 겁니다. 미국 전차를 믿고 전방에 갔는데 그 전차가 진흙탕에서 퍼졌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구해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22년을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믿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내 아들을 살린 건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밤새워 용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산항에서 24시간 선적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미치 의원이 보낸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한국 무기를 매장시키라는 지시서였죠. 저는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무기 도입이 막혔으면요. 폴란드에 K2가 없었으면요.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종이를 찢었습니다. 1번, 2번, 3번. 갈기갈기 찢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먹은 남자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게 나였습니다. 오만했던 펜타곤 분석관. 한국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거짓 보고서를 쓰려 했던 인간. 그런 내가 한국 때문에 아들을 살렸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청문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치 의원은 여전히 한국을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삭제했어요. 대한민국 의존의 치명적 위험성. 그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붕괴와 유일한 대안. 부제는 K-스탠다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써야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건 펜타곤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도 아니었어요. 창원 공장의 용접공들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었죠. 부산항에서 밤새 일한 항만 노동자들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요.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말할 겁니다. 미치 의원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을 살린 나라를 매장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청문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치 의원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회관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집무실 문을 열자 미치 의원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잔을 들어 올렸죠. 카터, 고생했네. 폴란드는 어땠나? 의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서 잘 준비했겠지?
내일 청문회에서 한국 놈들 확실히 매장시켜야 해. 록히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미제 전차, 밤새 돌아가는 한국 공장, 그리고 울먹이던 아들의 얼굴. 미치 의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의원님, 저는 내일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할 겁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치 의원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위스키가 찰랑거렸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말인가?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낫다는 진실이요. 우리 방산업체들이 동맹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진실이요. 미국의 생산 능력이 사망했다는 진실이요. 미치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74년 인생에서 이런 반항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카터, 자네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나? 22년 경력을 쓰레기통에 버릴 셈인가? 은퇴 후 록히드 자리도 날아가. 연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제 아들이 한국 전차 덕분에 살았습니다. 의원님. 미치 의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제 전차는 진흙탕에서 퍼졌어요. 한국군이 구해줬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 전차 위에 올라타서 살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숨길 수 없어요. 미치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스키 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졌어요. 이 배신자 같으니. 내가 자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네 같은 무명 분석관을 누가 차관 보급으로 올려줬나? 키워주신 게 아니라 이용하신 거죠. 저는 더 이상 의원님의 체스말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등 뒤로 미치 의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카터. 내일 청문회장에서 자네 인생이 끝날 줄 알아. 내가 확실히 매장시켜 주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끝날지도 모릅니다. 22년 경력, 연금, 명예, 전부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로 사느니 진실을 말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아들 얼굴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원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밤새 다시 쓴 진실의 보고서였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미치 의원이 의장석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카터 분석관, 외국산 무기 체계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해 주시죠. 유도 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을 매장시키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원님, 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미치 의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치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저는 USB를 꺼내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진흙탕에 빠진 에이브람스 전차, 그 옆에서 기동하는 K2 전차, 내 아들이 보내준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제 아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미제 전차는 퍼졌고 한국 전차는 달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밤새 울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장의 문서가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미국 방산업체의 긴급 물량 견적서입니다. 동맹국이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웃돈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정부의 지원 확약서입니다. 자국군 물량을 빼서라도 즉시 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 없이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스크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업체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것을 나눠줬어요.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까? 미치 의원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카터 분석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끄시오. 끄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우리가 골프 치며 로비할 때 그들은 용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싸울 때 그들은 선적을 했어요. 우리가 가격을 올릴 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그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미치 의원이 고함쳤어요. 질서를 유지하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쓴 것이었죠. 저는 22년간 이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믿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그 힘은 썩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로비와 업체들의 탐욕에 좀먹어 있었어요. 저는 사직서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거짓말쟁이로 편하게 사느니 진실을 말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청문회장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훈장을 단 노인이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배지가 보였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미치 의원은 의자에 파묻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등 뒤로 박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박진수 소령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당신네 나라가 내 아들을 살렸으니까.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울리지 않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22년 경력이 끝났는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청문회장 안에서는 아직도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TV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가 폭발하고 있어.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집 전화, 휴대폰 할 것 없이 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저는 전원을 끄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22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TV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수석 분석관 윌리엄 카터의 폭탄 증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국 방산업체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한국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월가 증권거래소 앞이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죠. 청문회 직후 로키드 마틴 주가가 12% 폭락했습니다. 보잉도 9% 하락했고요. 반면 한국 방산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 현대로템이 21% 상승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마리 주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조 원이 오가고 있었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월가의 한 투자회사였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의 명찰에 로버트 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장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카터 분석관이 진실을 말했고 우리는 그 진실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K방산 ETF를 쓸어 담고 있어요. 세계의 공장은 이제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들의 돈 가방은 모두 서울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토 12개국은 오늘부로 K 스탠다드를 공식 규격으로 채택합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K 스탠다드요? 한국 표준이 나토 공식 규격이 됐다고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도 이루지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겁니다. 화면에 각국 국방장관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코왈스키 장군도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추가 발주를 진행 중이고 기술 이전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독일 국방장관도 인터뷰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레오파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독일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해군은 함정 수리 및 정비 일부를 한국 조선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협의 중입니다. 미 해군이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맡긴다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얼마나 낙후됐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치욕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FBI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이십니까?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건가? 미치 의원이 손을 썼나?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요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석관님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맥코넬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분석관님의 증언이 필요해서요. 미치 의원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청문회 이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로부터 매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요. 분석관님께서 오늘 공개하신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악어라고 불리던 미치 의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요원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낯선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로버트 킴. 아까 TV에 나왔던 그 펀드 매니저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받았어요. 카터 분석관님이시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TV에서 뵀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당신 덕분에 시장이 눈을 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이 70년대에 이민 오셨어요. 평생 한국을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당신 증언을 보고 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월가에서 한국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K방산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전부요. 자본이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고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본이, 정책이, 동맹이 전부 한국을 향해 재편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성명, 유럽 각국의 반응, 중국의 불쾌한 논평,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당신 아들 살린 나라잖아. 아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을 살린 나라. 그 나라의 진실을 말한 거예요. 후회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여전히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로요. 저는 백수가 될 줄 알았어요. 22년 경력을 내던지고 진실을 말했으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터 씨,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백악관에 갔어요. 집무실 문을 열자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더군요. 카터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급망 재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임무는 미국을 한국처럼 개조하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을 한국처럼요? 대통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잘 만드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공장을 다시 돌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을 다시 키워야 해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현장을 봤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수십 년간 썩어버린 시스템을 바꾸는 건 전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저는 백수에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펜타곤 바로 옆 건물에 마련됐어요. 창문으로 예전 직장이 보였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첫 출근 날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산업 시찰 보고서, 창원공단 분석 자료, 거제 조선소 생산성 연구. 전부 제가 요청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있을까? 퇴근 무렵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수 소령이 들어왔어요.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승진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승진이라니요. 이게 승진입니까? 소령. 고맙소. 근데 그게 뭐요? 박소령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주병 2개와 오징어가 나왔어요. 소주 한잔 하시죠.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 건물에서 소주를 마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종이컵 2개를 꺼냈습니다. 좋소. 따르시오. 박소령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종이컵을 부딪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소령,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요? 우리도 공장이 있고 엔지니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요? 박소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에 간 적이 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 출근하셨거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배가 늦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선원들이 제때 바다에 나갈 수 있다고. 박소령이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납기는 목숨이에요. 약속은 목숨이고요. 그게 다입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그게 다라고요? 하지만 그 단순한 진실이 미국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납기를 협상 카드로 썼습니다. 약속을 정치 도구로 사용했죠. 그 사이에 한국은 묵묵히 용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령,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소? 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소. 장비도 살 수 있고 설계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네 나라가 가진 그것, 그 문화라는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소?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우리도 50년이 걸렸으니까요. 50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지름길은 없었어요.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에 공항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동유럽 파병 부대 귀국 뉴스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파병 부대가 순차적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내 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령, 미안하오. 나 먼저 가봐야겠소.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십시오. 아버지가 가셔야죠.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공항까지 차로 40분. 신호등이 원망스러웠어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인파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갔어요.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었어요. 군복 차림의 26살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나왔어. 그래, 왔구나? 잘 왔다. 저는 아들을 놓아주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슴에 뭔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군번줄 옆에 작은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 배지를 만지며 웃었어요. 한국 형님들이 줬어. 동생이라고, 같이 싸운 전우라고, 평생 달고 다니라고 하더라. 저는 그 작은 태극기 배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의 가슴에 달린 태극기. 그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새 직장은 어때? 힘들어. 미국을 한국처럼 바꾸라는데 쉽지 않더라. 할 수 있어. 아빠. 아빠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직접 쓴 글귀였어요. 정치가 아니라 성능을, 국적이 아니라 약속을. 이게 제 원칙이 될 겁니다.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데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죠. 한국이 50년 걸렸다면 우리도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패권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켜진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